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어느새 6월이 되었네요. 여러모로 내신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지난번 내신 대비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 시험지 분석에 이어서 오늘은 내신 시험이 두렵지 않은 내신 국어를 잘 챙겨갈 수 있는 평소 국어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어도 책만 읽는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평소에 이 국어 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문학, 비문학, 문법 세 파트로 나누어서 중학교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 고등학생이라면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중학교 3년간 배우는 문학 개념은 고등학교 국어 공부에 그대로 직결됩니다. 국어 내신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노력을 투자해야 할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중학교 3년간 배우는 문학 개념들이 결국은 고등학교 국어 내신과 수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문학 개념을 학습하는 것에 좀 더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시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비유와 상징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교과서에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 메인 작품뿐만 아니라 여타에 소개되어 있는 다른 작품들까지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습서에 제시되어 있는 추가적인 자료라든가 설명들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이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배운 내용들을 좀 더 심화 확장하는 학습을 해야 합니다. 수업 들은 것만으로도 오케이, 나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들었고 제대로 이해했어. 그러니까 시험 대비할 때 돼서 다시 한번 보지 뭐.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듣고 나면 우리말이니까 왠지 다 아는 것 같고 이해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한동안 왜 스우파, 스맨파 유행할 때 방송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막 흥이 나면서 몸을 자꾸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슷하게나마 따라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으면 본인이 이해했다고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마련인데 복습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진정으로 그 내용을 학습했다, 이해했다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문학 개념은 중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거칠게 표현을 해보자면 배워야 할 것은 중학교에서 다 배웠고요. 이걸 좀 더 심화해서 다른 작품들에 적용을 시키거나 보다 어려운 표현, 개념으로 바꾸어서 이해하는 것이 고등학교 문학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당연히 중학교에서 배웠던 문학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학생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중학교 때 이 문학 개념들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무작정 기출문제집이나 자습서를 붙들고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고등학교는 과목별로 시간 배분도 중요하고 또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저는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문학 개념을 따로 정리해둔 책 한 권이나 혹은 강의를 선택해서 문학 개념에 대한 학습을 어느 정도 완성한 다음에 기출문제라든가 자습서라든가 다른 여타의 문제집을 활용을 해서 수능식 표현들에 익숙해지도록 학습하는 순서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능식 표현들에 내가 익숙한가를 가늠해 보려면 기출 문제에서 선지만 따로 떼어서 살펴보고 내가 이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면 됩니다. 학생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거예요. 작품에 대한 이해는 차치하더라도 선지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 수능식 표현에 익숙하다, 그렇지 않다 판단 가능합니다. 내신에서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외부 작품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지 않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습서에 추가적인 작품이나 자료를 제시해 두었다면 그것까지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집을 만드는 사람들도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들을 끌어와서 교과서에 있는 작품하고 연결을 짓지는 않았겠죠. 교사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배운 이 작품과 연관해서 비유의 개념을 좀 더 잘 알고 싶은데 어떤 작품을 보면 좋을까요? 라든가 이 작가의 작품 좋은 것 같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작품 있을까요? 이렇게 선생님께 여쭤보면 좋겠죠. 이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교사에게 어필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생기부의 세특의 기본 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심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평소에 수업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겠죠. 중학교 국어에 실려있는 비문학 제재글은 초등학교 교과서와 비교해 봤을 때는 수준이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루고 있는 소재의 범위라든가 글의 길이라든가 어휘의 측면에서 초등학교 때 읽었던 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글들을 읽게 됩니다. 교과서 글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라고는 하지만 문제집과 비교하면 다소 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과서 글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내용들을 옮겨 적고 혹은 자습서의 설명들을 읽어보는 것만으로 본인이 제대로 읽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국어와 선택 과목이 문화 교과서 집필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필하시는 분들이 엄청 고민을 많이 해서 글을 선정을 하시거든요. 학습 목표에 당연히 부합하는 가장 적합한 글이어야 하고 또 학생들이 읽었을 때 어떠한 유용함이 있을까 이런 걸 정말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선정을 하고 평가원에서도 교과서를 검인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글은 이게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이 시기에 학생들이 읽기에 가장 적합한 수준의 또 아이들에게 좋은 점이 많은 글이라는 점에서 꼼꼼하게 읽고 지나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교과서 수록 도서라고 해서 공부도 하고 부모들이 일부러 구해서 읽히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실려있는 글이 중학교에 왔다고 해서 문제집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습을 할 때는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던 내용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만 처음 보는 글인 것처럼 독해의 기본적인 과정을 따져서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단락별로 핵심 내용을 찾고 글의 전개 과정이 어떠한지 구조가 어떠한지를 따져가면서 읽고 또 모르는 어휘라든가 배경 지식에 대한 내용까지 교과서에서 알뜰하게 챙겨서 봐야 합니다. 독해 문제집을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지문 한 개에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건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국어 교과서를 보면 되게 쉽게 느껴져요. 수능시험 문제에 비해서 길이가 길다 보니까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교과서 공부를 기출 문제집 푸는 거에 비해서 되게 설렁설렁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등학교부터는 내신이 등급제잖아요. 아무리 선생님들이 외부 지문을 활용을 해서 난이도를 조절한다 하셔도 일정 부분을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시게 되면 그 교과서에서 수업한 내용에서 출제를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교과서 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다른 외부 지문들도 제대로 읽고 메인 지문하고 연결성을 따져보는 연습이 내신 학습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고등학교부터는 선생님들이 외부 지문으로 EBS 연계 교재나 기출 문제를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평소에 틈틈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입학을 전후해서 1학년 모의고사 3개년 기출 정도는 풀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 이후에는 평가원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때때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모의고사를 몇 차례 본 후에 나 내신 국어는 잘 안 나오는데 수능 국어는 좀 잘하는 듯?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제가 15년 넘게 학생들을 지도해 오면서 통계적으로 살펴봐도 그런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모의고사 성적 또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시험지를 나란히 두고 비교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와 수능 기출 문제를 나란히 두고 보면 3년 안에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수준 차이가 엄청납니다. 또한 모의고사 시험은 재학생만 보고 수능 시험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N수생까지 다 보죠. 시험을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 긴장도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능 국어는 되는데 내신은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내신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능 국어까지 보다 노력해서 더 나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신 국어부터 제대로 한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중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한 단원씩 3년간 총 6개 단원에 걸쳐서 문법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초등학교까지는 문법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개념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언어 생활 속에서 모국어의 규칙을 인지하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었다면 중학교부터는 정확한 문법 용어를 사용을 해서 개념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학교 내신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고등학교까지도 이것이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 중요성이 큽니다. 문법 개념을 학습할 때는 개념을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요. 또 하나 문법 개념들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품사와 문장 성분을 되게 헷갈려 해요.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것들이고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되는데 이 명사가 주어 자리에도 쓰일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쓰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두 가지의 개념을 혼동해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국어 문법은 중학교에 와서 하는데
이 초등학교부터 영문법은 학생들이 미리 배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영문법하고 혼동해가지고 더 헷갈리는 혼돈의 카오스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문법의 경우에는 중학교와 비교해서 다루고 있는 개념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거의 용어도 비슷하게 가지고 오고요. 조금씩 격가지로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등학교 내신 국어의 경우에는 중학교와 문제 유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수능식으로 출제를 하시는데요. 수능식 문법 문제라 함은 자료를 주고 이 자료를 분석해서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문법적인 개념이라든가 규칙성을 찾아보시오 라고 하는 탐구형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법 개념에 대한 이해 플러스 문제 해결 능력까지 요구가 됩니다. 이 수능식 문법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보는 과정도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한 과목, 뒤처진 과목을 잘 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은 때로는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내가 국어만 판다, 수학만 판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신에서는 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수 없고 내가 다른 과목의 내신에서 불리한 지점에 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에 나온 것을 그대로 다 하기는 힘들지라도 상대적으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중학교부터 차근차근 쌓아가서 무리하지는 않는다 라는 마음으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